아버님, 현관 신발은 여기에 놔주시면 좋겠어요. 아이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아버님, 이건 방부제가 많아서 저희 아이한테는 좀 그렇거든요. 다음부턴 안 사오셔도 돼요. 내 이름은 박춘서, 올해 72입니다. 이 나이에 처음으로 나만의 공간이라는 걸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지요. 젊은 날엔 일찍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을 돌고 오전에는 떡집을, 오후에는 분식집을, 밤엔 막노동까지 하며 살았습니다. 모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였지요. 내가 못 배운 소름, 내 손으로라도 끊어주고 싶었습니다. 책가방 무겁다고 징징거릴까봐 책상 앞에 앉는 아들의 뒷모습을 늘 지켜보며 나는 다짐했습니다. 저 아이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자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을 들고 와 웃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나는 말없이 어깨를 두드려줬고 아들은 그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번듯한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나는 손님 하나 없는 분식집 안에서 혼자 소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됐구나. 이젠 잘 됐다. 이제 그만 고생해도 되겠지. 그러나 인생은 또 다른 계절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낸 날이 떠오릅니다. 아버지 이쁘죠? 참 싹싹하고 똑 부러져요. 저보다 나이도 1살 위고요. 처음엔 걱정도 됐습니다. 과묵한 아들과 달리 그 아이는 말수가 많고 졸이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나와는 결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래도 어떠합니까? 둘이 좋다 하니 나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식 날 아내의 영정 사진을 들고 식장에 들어섰을 때 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죠. 여보, 이제 걱정 말아요. 저 잘 키웠죠. 그래도 이 아이들이 곁에 있으니. 그렇게 우리 집에는 새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불편함도 없이 잘 지냈습니다. 새 식구가 서로 어울려 지내는 것이 익숙해지기를 바랐지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자리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 아들이 집이라도 사주면 회사를 다니면서 힘들진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전 재산을 다 털어 아들 명의로 집을 하나 마련해 주었죠. 그리고 당부는 했었죠. 혹시 내가 가끔 들를 일이 생기면 방 하나만 따로 비워두렴. 아들 내외는 작은 방 하나를 제게 내주었고 그곳은 제가 손자가 생기면 재우고 잠깐 쉬다 갈 수 있는 조그만 공간. 나중에 그 서러웠던 공간이 저를 바꾸었습니다. 손녀도 태어났고 자라면서 재롱이라도 볼 겸 아들네 집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해 원룸 하나 월세로 겨우 얻었습니다. 이제 낙이 뭐 있나요? 손녀 보는 맛에 사는 거죠. 그렇게라도 손주 얼굴 자주 보며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처음엔 왔다 갔다 잘 지냈습니다. 며느리도 인사성 밝고 손녀는 정말 예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아버님, 현관 신발은 여기에 놔주시면 좋겠어요. 소정이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아버님, 저희 집에 오면 손을 꼭 씻으세요. 소영이한테 바이러스 전염돼요. 아버님, 부엌 쪽은 저희가 쓰는 공간이니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시기보단 거실이나 손님방에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요즘 세대는 예민하니까.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그 안에 담긴 뜻을 눈치채게 되더군요. 여긴 아버지의 공간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제 발걸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가볍게 손녀 보러 들른 날에도 마치 낯선 사람 대하듯 조심스러운 눈빛이 따라붙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냉장고는 지금 관리 중이라 음식물 섭취는 정해진 시간에만 해요. 먹을 것도 앉을 자리도 허락받아야 하는 그 집이 아들의 집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예민한 시기를 지나가는 거라 여겼으니까요. 어느 날은 손주 먹으라고 사가지고 간 과자를 며느리가 제가 보는 눈앞에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버님, 이건 방부제가 많아서 저희 아이한테는 좀 그렇거든요. 다음부턴 안 사오셔도 돼요. 또 다른 날은 사온 과자를 비닐봉지째 들고 주방으로 가더군요. 성분부터 볼게요, 아버님. 그러곤 설탕 함량이 많다고, 유통기한이 짧다고 또 버리더군요. 저도 같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서는 제 모습이 쇼핑백 들고 환하게 웃던 제 그림자와 겹쳐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괜히 내가 민폐였나, 가지 말았어야 했나, 혼잣말을 반복했지요. 그리고 어느 날 냉장고 문 위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음식 정리도 기준이 달라서요. 간식류나 외부 음식은 따로 보관하고 있어서 직접 꺼내 드시는 건 조금 곤란해요. 아들은 그 옆에서 애써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이해 좀 해주세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하니까 그 집은 어느 순간부터 눈치 보며 숨 쉬어야 하는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손주 앞에서도 며느리 앞에서도 입을 열면 불편해질까 두려웠습니다. 존재만으로도 부담스러운 사람이 된 듯했으니까요. 결정적인 날은 화장실에서 나와 문을 닫는 순간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놀라 뒷걸음질 치며 벽을 보니 센서 아래 이렇게 써 있더군요. 위생관리 시스템 작동 중 이상 발생 시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물 2번 이상 내리지 않으신 경우 경고음이 울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물론 저는 물을 1번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문제가 아니었지요. 나는 이 집에서 감시받는 사람이구나. 그 깨달음이 제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작은 글씨로 조용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화장실 센서 경고음 발생. 처음으로 제 감정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수첩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줄은. 그날 이후 저는 수첩에 날짜와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내용이었죠. 아들 집 방문, 냉장고 앞 멈치, 손주 웃음, 며느리 무표정. 하지만 어느새 그 수첩은 박춘섭의 기록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다가와서는 리모컨을 제 손에서 슬쩍 가져가며 말했죠. 아버님, 애 낮잠 자요. TV는 소리 없이 자막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날 프로그램은 뉴스도 아니고 손주 만화였습니다. 소리를 줄였지만 내 귀에는 그 말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소리도 내지 마세요. 그건 텔레비전 소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소리를 없애는 일이었어요. 또 다른 날엔 공기청정기 앞에 앉아있던 저를 힐끔 보더니 며느리가 리모컨을 들고 와서 갑자기 기계를 꺼버렸어요. 아버님 냄새가 퍼지는 것 같아요. 소연이가 냄새에 예민하니 공기 조절은 저희가 관리할게요. 그날 입은 옷은 평소 입던 가디건이었고 향수도 뿌린 적 없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지만 공기청정기보다 공기를 더럽히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3월 21일 아들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혹시 방문 열쇠 어디 두셨어요? 그게 왜? 집사람이 방 청소하기가 불편하다네요. 요즘은 방도 프라이버시라 그냥 저희가 관리할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방문 손잡이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 위엔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방문 열쇠는 더 이상 공유하지 않습니다. 문 앞에 선 채 손잡이를 몇 번이고 잡았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 풍경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익숙했던 풍경들은 왜 이리 낯설게 변했을까? 아들의 집에서조차 내가 들어갈 수 없는 방이 생긴 날, 그날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결정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수첩 한 페이지를 찢어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맨 위엔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그만두자. 박춘서.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했던 말들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 나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처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을 땐 마음이 어찌나 무겁던지 문을 여는 순간부터 손에 쥔 서류가 바스락거릴 때마다 내 지난 세월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우선 이 집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자금으로 마련된 것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나는 말없이 통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 안엔 내가 평생 아껴 쌓은 흔적이 숫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에도 혼자서 가게를 지키며 벌고 모은 돈, 그 돈으로 아들 이름으로 집을 사고 그래도 뿌듯해했던 내 지난 어리석음. 그 집 명의는 제 아들 이름이지만 사실상 제가 마련한 집입니다. 통장 내역의 집을 구매할 때 지불했던 금액, 내역 그리고 이 수첩에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도 기록해뒀고요. 변호사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은 뒤 말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원하시면 내용 증명부터 시작하실 수 있어요. 꼭 다툼이 아니어도 입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싸우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나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집 관련 증빙 서류와 거래 내역, 통장 이체 기록까지 하나하나 정리했고 그동안의 일들을 날짜별로 써내려갔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회복이다. 며느리와 아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웃고 더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나는 2달 가까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조용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후 아들의 이름으로 된 집에 대해 명예 신탁 해지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지요.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렵진 않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명확한 증빙입니다. 나는 묵묵히 그리고 차분히 과정을 밟아 나갔습니다. 재판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송 예고만으로도 아들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해왔고 결국 우리는 조정 절차를 통해 집을 팔고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긴 터널 끝에 모든 돈을 제 통장에 넣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론 가슴이 무너졌지만 또 한편으로 한결 편했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체념도 아니라 다시 나답게 살기 위해서 도장 찍고 나오는 길.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이 마음에 맴돌았지요. 준서봐, 이제 다시 시작이다. 내용 증명이 전달된 뒤로는 아들에게서 바리바리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집은 내가 산 집이다.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모든 자금 출처와 계약 과정은 내가 준비했고 지금까지 관리한 것도 나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들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요? 가족이라면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다. 난 내 선을 지키려는 것뿐이다. 며느리도 전화를 바꿔 받았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즘 육아가 얼마나 힘든데 그런 사소한 걸로 이러시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 내외는 지속적으로 문자와 전화를 해왔습니다. 수차례 찾아도 왔지만 문도 열어주지 않았고 연락처도 수신거절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나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경솔했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쌓이는 문자들, 그리고 어느 날은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원룸 대문 앞에서 벨을 눌렀습니다. 문은 열어주진 않았지만 집 모니터로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2 손을 모으고 빌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그땐 정말 몰랐어요. 너무 버거웠고 솔직히 말하면 제 기준으로만 생각했어요. 아들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진심이에요. 나는 조용히 그 모습을 모니터로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문 스피커폰으로 단호히 말했지요. 용서는 한다. 하지만 되돌리진 않는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사는 연습을 하는 중이다. 그들의 태도와 말은 늦었지만 진심은 묻어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늦은 사과도 의미는 있지. 하지만 앞으로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 거다. 그 한마디 뒤로 나는 더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집을 판 돈으로 나만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작은 집을 찾아 계약을 마쳤습니다. 작지만 햇살 좋은 마당이 있는 집. 내가 내 마음대로 물도 내리고 냉장고 문도 열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새벽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내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바라본 벽에는 아내의 사진이 아직 걸려 있었습니다. 스카치 테이프 자국만 남기고 그것도 이제 내려야 했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에 사진 몇 장, 아내가 쓰던 머리빗, 손주의 그림 일기, 그리고 내가 한평생 간직해온 수첩 한 권을 넣었습니다. 이 집에선 많이 참았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 끝엔 후련함도 쓸쓸함도 아닌 그저 끝맺음이라는 감정이 맴돌았습니다. 트럭이 도착했고 나는 모자챙을 눌렀었습니다. 무거운 건 짐이 아니라 등 뒤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새 집은 도심에서 꽤 떨어진 동네였습니다. 달리는 동안 나는 차창 밖을 한 장의 풍경처럼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간판들이 뒤로 멀어졌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서니 낯선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불안하진 않았습니다. 한 채 한 채 담벼락 위로 고개 내민 해바라기가 어디선가 괜찮아, 괜찮아 하는 듯 했습니다. 작은 마당, 조용한 한옥주택, 문을 열자 먼지가 반겨왔습니다. 나는 바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밀려들며 마치 어서 와 하는 듯 했습니다. 이삿짐을 다 풀고 나니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커다란 짐 가방 안에 담겨 있던 것은 단순한 살림살이가 아니라 내가 다시 태어나기 위한 무언의 준비물들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벽에 기대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 아직 벽지도 채 익지 않은 낯선 공간이었지만 나는 그 텅 빈 고요 속에서 오히려 위로를 느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내 삶, 밥은 늘 누굴 먹일 생각부터 했고 말 한마디에도 분위기를 살폈으며 내가 눕는 자리마저도 방해되지 않는 곳에 두던 삶이었죠. 하지만 이 집은 달랐습니다. 이 집은 내가 눕고 싶은 곳에 눕고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마시는 그 단순하고도 명백한 자유를 허락하는 곳이었습니다. 낯선 동네의 바람, 텃밭 옆 담벼락에 기대어 흐르는 시간들. 나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지요. 준서봐, 수고했다. 이제 진짜 너로 살아보자. 문득 아들이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명절엔 뵙고 싶습니다.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은 채 핸드폰에 고이 남겨두었습니다. 그날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려두고 새로 사온 원두를 천천히 갈았습니다. 커피 향이 번지는 순간 마음 한쪽이 뭉클하게 울렸습니다. 내가 내 집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는 게 이렇게 가슴 벅찰 일인가. 작은 식탁에 앉아 한 모금 머금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눈치 주지 않고 냉장고 문을 열 수 있는 이 당연한 자유가 왜 이리도 소중하고 문물겹게 느껴지는지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참아온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며느리가 공기청정기를 꺼버리던 날, 손주 보느라 정신없다며 내 밥을 뒤로 미루던 날, 방에 열쇠를 달고 그걸 회수하던 날까지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문장이 되어 가슴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밀어낸 시간들이 이 조용한 집 안에서 되감기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창밖엔 촉촉한 봄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는 작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낯선 목소리들이 흘러나왔고 그 틈에 내 숨소리도 조용히 얹혀졌습니다. 스스로에게 건넨 한마디. 늦었지만 잘 왔다. 박춘서. 라디오 볼륨을 낮추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해바라기 옆에 할아버지 집은 햇빛이 많아서 좋아요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던 글씨였지만 이 집 안에선 가장 따뜻한 편지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봉투를 꺼내 정리해둔 메모를 하나 더 남겼습니다. 언젠가 이 집에 누군가 들어온다면, 이 방에서 누군가 나처럼 쉬어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괜찮다. 그렇게 나는 비로소 진짜 홀로인 시간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보다 괜찮은 일이라는 것도. 며칠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고 문 앞엔 보온 가방 하나와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설렁탕이에요. 아빠가 끓이고 엄마가 깍두기 했어요. 꼭 드세요. 손주 올림. 나는 문을 닫고 가만히 앉아 설렁탕을 데웠습니다. 국물에서는 고운 시간처럼 깊은 향이 피어올랐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시간대에 또 다른 보온 가방이 도착했고 그 안엔 다시 손주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해바라기 들고 갈게요. 꼭 뵙고 싶어요. 그제야 나는 벽장에 넣어두었던 작은 화병을 꺼내어 싱크대 옆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손주는 품에 해바라기를 안고 있었고 아들은 말없이 내 눈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너라. 다 식기 전에 같이 먹자.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고
우리는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그날 식탁엔 오래된 상처 대신 따뜻한 설렁탕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 별빛이 유난히 환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다시 가족이 되어보자. 천천히, 그러나 진심으로. 해바라기를 들고 온 손녀와 함께 집 마당에 심은 그날 이후 나는 다시 매일 아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손녀는 주말이면 종종 들렀습니다. 작은 손으로 마당에 물을 주며 할아버지, 오늘도 웃는 해바라기예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따라 웃었지요. 아들은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냉장고는 잘 쓰시죠? 내가 사준 거니까 더 조심히 쓴다. 그 짧은 대화 속에도 미안함과 다정함이 녹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직접 반찬을 해와 마당에 상을 펴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말수가 작아진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전에 제가 많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괜찮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다 지난 일이라고. 그리고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고 믿는다고요. 해바라기는 점점 자랐고 그 그림자 아래서 우리는 아주 조금씩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내 하루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 따뜻한 소리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